안녕하세요.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한 몇 가지 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 작년 1월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계단식으로 2차 파동 하락을 진행 중인데요. 거의 폭락 수준이죠. 폭락 수준인데 지나온 과거에 어떤 악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악재가 총 두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은 1차에서는 패드 파월입니다. 파월의 입이 문제, 파월의 입. 이게 기존의 입장을 이제 번복을 해버렸어요. 기존의 입장 번복을 3회 했습니다. 3번이나 반대적인 얘기를 해버렸어요. 기존에 어떻게 한다고 한 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붕괴가 한 30% 정도 더 나와버렸고요. 이제 그 발단을 일으킨 사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미국이 중심으로 된 러시아 제재예요. 그쵸? 러시아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해서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가 반대로 서방 진영 있죠. 진영을 패싱해버렸죠. 패싱하면서 제재 자원 수출 금지를 때려버립니다. 자원 수출 금지. 이 자원 수출 금지를 때리니까 지금 현재 파월 1차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고인플레이션인데 고인플레이션 4, 5%대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러시아 제재를 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한 2일 사이에서 2일 뒤에 자기가 반대로 서방 진영, 한국을 포함해서 서방 진영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들한테 수출 금지 이런 것을 때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무역 단절이죠. 무역 단절. 그다음에 원자재 폭등, 식료품 폭등,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박살이 났죠. 자,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9%대까지 9.1%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건 9.1%는 1970년대에 1차 파동까지 갔어요.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이 3차까지 있었거든. 3차 파동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0%대까지 21%까지 올라갔습니다. 초기에는 10%대부터 시작해서 7%대 7%에서 10%대에서 20% 21%대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4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는데요. 자, 이때 내려간 계기는 이제 사우디가 주축이 돼서 이제 정산을 엄청나게 한 수출을 재개하고 뭐 이런 게 벌어져서 미국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평화 모드로 좀 이렇게 화해 모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 평화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세계적인 리더 같은 사람이 카네기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빨리 나타나 가지고 이런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가 안 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요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 지금까지 주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또 생길 악재는 또 추가적인 악재가 무엇이냐부터 하나씩 보면 이 중국 지금 중국 그
부동산 개발사들이 붕괴가 도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 리츠 사라고 했죠.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리츠사들이 개발사 거를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거든. 부동산 리츠가 뭐예요? 이제 다음 목표, 무슨 목표? 박살나는, 이게 폭락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이 그리스나 이런 데 투자했던 게 다 이게 도산되고 있거든. 도산됐잖아요. 그리스가. 도산됐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 유럽에. 그것도 이미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는 도산이 됐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리츠를 지금 사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 이건 사기꾼들이다. 이 자기들이 보험사나 정권사들이 리츠를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일반 투자자들 주린이들한테 떠넘기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기사 같아요.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츠는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패드 파월 의장도 그랬어요. 부동산 쪽 빨리 빚내서 이렇게 사는 행위 하지 마라. 다음 목표는 부동산이다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 긴축에서 그 가장 강력하게 부동산 쪽을 다루겠다는 이런 말을 또 했고요. 자, 현재 진행 중인 악재 앞부분에 다뤘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생길 호재는 뭔가? 요거는 요 뒤에 한번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가가 왜 여기까지는 악재 같은 뭐 호재나 이런 걸 다뤘다고 하면, 네 번째, 반대 매매. 주가가 붕괴되는 그 계단식 붕괴는요, 반대 매매 라인이 있습니다. 손절 러시, 프로그램 자동 매도, 이게 걸려서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가다가 횡보를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톡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반등 못하면 똑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요 구간에 산 사람이 여기서 손절 나가고요. 여기 구간에 산 사람이 여기서 손절 나가고요.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손절 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이런 게 프로그램 자동 매도가 요 앞부분에서 되고, 요 앞부분에서 되면 다음 애들은 여기서 바로 요 라인에서 그냥 일자로 폭락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강제 손절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반대 매매는요, 기관이나 정권사, 보험회사, 은행들한테 수탁한 펀드도 자동으로 손절되는 거예요. 그 펀드는 되도록이면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하고 틀려요. 인덱스는 ETF 말하는 건데, 일반적인 저런 일반 판매용 펀드는 마이너스 15%에서 25%가 때려 맞으면 강제 손절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거든. 여러분들 10년 동안 펀드 가입해가지고 있어봐요.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자, 요것도 요 뒤에 호재 같은 겁니다. 호재에 작용할 수 있는. 여섯 번째, 공매도 포지션. 지금 이게 반대 매매를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하고 옆으로 가고 있다. 조금만 탁 밀면은 바로 일자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면 이 반대 공매도 포지션을 진행을 해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뚫려서 내려가도록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공매도 쳐버리면 또 기다리고 또 폭락하고, 요렇게 계속 하는 게 여기 요런 데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 청산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따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2020년 3월 20일 날 보면 3월 20일 날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날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하다가 플러스 1%에 마감됐거든. 공매도 청산 포지션이 생긴 날이에요. 앞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는 이제 바닥을 때리다가 오늘 같은 날 보면 어떤 종목이 플러스 막 상한가는 안 갔지만 플러스 한 10%에서 20%대까지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수소 관련주 보면 오늘 보니까 세종공업인가 그런 종목들 보니까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납품하는 종목이거든. 이게 그 수소 생산기 같은 거 있죠.
그런 회사들은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거기 탁탁탁 터지고 가죠. 그럼 공매도 포지션 이때까지 진행된 걸 공매도 청산을 하면 그런 공매도 헤드 숄더라고 발생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상한 가듯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를 못 가고 이렇게 꼬리가 빠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때, 아, 공매도 청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졌는데, 다음에 큰 악재가 터지면 그것도 또 뚫려 내려갑니다. 올라가다가. 근데 악재가 안 나오고 미적미적하면 이거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이제 발생하면 여기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반등합니다.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재냐 호재냐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시를 생각해서 보면 우리나라 정시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부동산 붕괴로 초과적인 손절 청산 러시가 들어올 수 있다. 부동산 붕괴가 되면 대출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연끌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주식 보유한 거를 손절이라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 대출 빚을 안 갚으면 빚을 줄이지 않으면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여기 메꿔 넣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공매도 포지션이 또 발생하고 반발 매매, 손절 러시 프로그램 자동 매도가 또 나오겠죠.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7번이 조금 정말 중요한 악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흐름이 나오냐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 저점 단계가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저점이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자,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8번, 9번, 10번을 보면요. 지금 보면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중국과 미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까지, 그렇죠. 러시아, 여기 나머지 EU나 서방 진영까지 포함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무역 단절,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됐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도 오고 아마 중국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도 이번 주에 오죠.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건 같진 않고, 미국,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 건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예요? 자, 무역 분쟁 부분 종식하고 절대로 용납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용납 못할 부분, 그러니까 하웨이 같은 이런 스파이웨어 같은 거는 자 부분 종식, 그다음에 철회하는 부분, 보류하는 부분, 이게 극단적으로 에너지나 뭐 원자재 관련한 이런 거 식료품 관련한 거는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게 있겠죠. 그렇죠? 수혜를 받는 그런 가공해서 가공 수출하는 이쪽은 좀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자, 요거 8번 호재고 9번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10번 4차 산업이 2기 성장기다. 지금 1기 성장기가 약간 중장기적으로 왔었거든. 그리고 그 중장기적으로 오고 난데 한번 이제 크게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됐는데 그럼 4차 산업이 이제 끝나서 붕괴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스닥이 지금 다우지수보다 거의 얼마나 붕괴가 됐죠? 나스닥이 거의 60%대까지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우는 40% 정도 붕괴가 됐다. 뭐 30 몇 %대가 붕괴됐죠. 그 나스닥이 훨씬 많이 붕괴됐죠. 평상시하고 반대죠. 원래 다우가 더 많이 붕괴하고 나스닥이 더 적게 붕괴했는데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IMF 때 빅테크 산업 종목이 다 크게 붕괴가 됐어요. 81% 붕괴됐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이 붕괴되는 관점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면 박살난 이제 다음 시대의 주도 성장주 이게 뭘까?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죠. IT 버블 생겨서 IT주 중에 살아남은 것만 이게 300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4차 산업이 붕괴된 것 중에 빅테커들 중에 붕괴된 아주 좋은 종목들은 이건 다시 살아나서 다시 1000%, 3000%씩 올라갈 이런 시기의 개념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이런 본격적인 주도 성장기 종목이 뭘까? 보이 리셋 키를 어디에 그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저는 전기차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쳐두려고 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들어가죠. 여기 전기차에. 자율주행차나 로봇 산업이나 뭐 이런 신소재, 그 원자재, 이런 원자재인데 신소재를 말하는 원재료, 화학 원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고강도 뭐 플라스틱 신소재 이런 건데 이런 전체적인 걸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 그다음에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전기차가 화학 원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나 그 위성통신이나 무슨 그 칩셋 같은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융복합 산업이거든요. 그 여기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모든 이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이 4차 융복합 4차 산업 2기 성장기인데 이 본격적으로 이 주도 성장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과거 지표를 보면 IMF 때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걸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낙사되시 그래서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자 지표로 보면 자 애플 차트를 볼게요. 애플 차트로 전 세계 그 레이더 종목 전 세계 대장주로 보면 한국 대장주는 삼성전자죠. 그렇죠.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한국 그 4차 산업의 대장주로 보면 삼성전자는 4차 산업이긴 하지만 벌써 포화 시장 어느 정도 익어버린 시장 침투율이 70%가 넘어간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을 빼고 근데 삼성하고 애플이 주도 그 기본적인 레이더 종목이라고 치고요. 4차 산업 융복합 4차 산업의 대장주들은 원재료 주죠. 원재료 주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에코프로 뭐 그 원재료 같은 보습 케미카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을 보면 되는데 테슬라나 비와드 같은 거 비야드 중국의 비야드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것도 해당되겠지만 전기차 ETF 같은 걸 보면 됩니다. ETF 전기차 ETF 원재료까지 다 담은 ETF들을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 애플을 가지고 과거 지표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이제 월봉을 보면 이 기복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기복이 있어요. 과거에 큰 악재가 터진 곳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코로나 폭락장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서 발생된 거는 저 패드 파월 의장인가 러시아 무역 규제 제재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폭락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로나 때문이고 이제 이걸 점점점 과거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시점에 가보면 2018년도 여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누구? 트럼프의 슈퍼 301조 무역 규제 때문이죠. 중국과 무역 규제, 무역 관세 그 폭락입니다. 관세 폭락. 이건 코로나 폭락. 여기는 패드 파월 의장 그 번복사 쇼크죠. 금리를 그냥 0.25로 계속 올릴 듯 해놓고는 갑자기 0.75까지 올리고 있잖아 지금. 0. 그쵸? 이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좀 이제 표시 영역 문제가 생긴 구간마다 내가 표시를 할게요. 자 뚜렷한 이유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여기 2015년인데 2015년 이제 이때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기서부터는 자 브렉시트 사건
부터 시작해서, 그쵸, 브렉시트, 영국 그 EU 탈퇴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가들 신용 경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유럽 국가들이 도산나기, 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런 국가들 있죠. 스페인도 좀 위험했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도 한번 휘청했고, 터키도 휘청했고, 그러니까 무역, 그 유럽 국가들의 신용 경색으로 이 붕괴가 된 흔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됐죠. 그 2년 내내.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한번 이 나왔죠. 그쵸? 2012년대도 이게 여기는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다음에 이 여기 앞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정말 여기는 정말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그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을 때 주가 패턴이에요.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애플이다 보니까 좀 덜 무너진 겁니다. 자, 세계적인 대장주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한국 주식은 이거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여기 역대급 대폭락입니다. 근데 폭락을 했어요, 분명히. 그쵸? 폭락을 했는데 폭등한 그 3년치를 다 까먹었죠. 이 애플이라는 종목조차도 3년치를 다 까먹고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동안 폭등장이 왔죠. 폭등장이 왔어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전 세계 경제 전문가라는 이 박사급들,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헤지펀드 대표들, 뭐 투자 그 슈퍼리치들, 1조 이상부터 가 200조 이상 되는 이 슈퍼리치들, 이 사람들조차 99%가 다 뭐라고 했냐면 마치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것 같다라는 공포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임세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끝나고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어떻게 됐죠? 엄청난 강한 강세장이 왔어요. 강세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장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스무스하게 올라갈 때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기업들한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패드가 또 돈을 뿌려줬는데 이게 이제 거둬들이는 시점이 되니까 또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신용 경색 뭐 이런 게 또 터집니다. 그렇죠? 터지고 그 아시아 국가들 그 뭐 한국도 포함해서 좀 휘청휘청했던 시점이거든요. 아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쿠데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휘청휘청하면서 이게 신용 경색이 와서 또 이렇게 한번 휘졌는데 이게 1년 반, 이게 2년 가까이 되다가 또 강세ting 또 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게 반복하죠. 이게 여기서 폭락을 경험했죠. 폭락을 경험했는데 자, 폭락을 경험했는데 이 뒤에 가서 또 폭락을 경험했죠. 근데 보시면 강세장이 오고 폭락이 오고 강세장 오고 폭락이 오고 강세장 왔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면 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맞죠? 특정한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이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반복되는데 그 깊이와 넓이는 좀 달라요. 여기는 보면 가파르게 V자형 반등이죠. 여기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이거는 번개표 같은 이런 게 나왔죠. 여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갈 듯 갈 듯 완전 불안하게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애플이니까 이게 덜해 보이는데 한국 증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는 형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포함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여기처럼 이렇게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여기 2015년 그 아시아하고 유럽발
그 신용 경색이 왔을 때, 금융 파동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거는 또 반등을 했죠. 반등을 스무스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또 한번 이렇게 쇼크가 나왔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무역 쇼크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자, 리셋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리셋. 주가의 리셋 과정. 주가의 리셋 과정을 이해하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죠?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고, 또 길이가 또 어느 정도 엄청 짧은 놈이, 그 바닥권이 아주 하루 만에 발생된 게 있어요. 근데 좀 긴 놈이 있죠. 이 더블이 3번 나왔어. 그렇죠? 여기 바닥이, 그렇죠? 바닥이 3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바닥이, 자, 1번이야. 요거는 2번이야. 이거보다 심각한 건 3번입니다.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 어떤 유형으로 여기가 나올 것인가? 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결과론적으로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쵸? 어떤 형태든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좀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형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를 중요하게 잡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때렸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사모아야 되는 거죠. 왜? 역사적 관점이 앞부분부터 계속 왔잖아. 이거는 거의 150년 동안 반복된 역사거든요. 그쵸? 150년 동안. 다만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핵전쟁 같은 게 나면은 이 모양들하고는 완전히 3번, 4번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5번 같은, 이 5번은 언제 생겼었냐면 1929년부터요 1949년까지 이런 그 20년이죠. 20년 동안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95%까지 일자로 폭락하는 중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이게 29년부터 49년 딱 20년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는 그 유럽의 전쟁에 히틀러가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한 게 1933년부터거든. 33년부터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은 1941년부터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상 1933년부터 걔들이 뭐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나 구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합병을 시켰죠. 합병을 시키면서 그 7년 정도 지나서 2차 세계대전, 자, 벨기에를 지나가가지고 프랑스를 침공할 때가 이제 폴란드 침공하고 막 이럴 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실제로는 1933년부터 발행된 겁니다. 그렇죠?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그런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구독일 제국을 합병하던 그 시점부터 따지면 그 5번으로 따지면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근데 주가가 90몇 %씩 폭락할 때 모든 그 유럽 국가들이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됐는데, 물론 폭격으로 인해서 회사가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안 사라진 벤처 같은 이런 애들은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벤처나 뭐 이게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미국도 몇 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자, 어쨌거나 요렇게 어떤 형태를 보이지만, 여기에서 전쟁,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나 완전 대공황 같은 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어떤 형태가 될까요? 리셋 과정. 이 뒤에는 분명히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게 있어도 시간은 좀 해결되면 이게 오르기는 얼마까지 올랐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미국 정식 기준을 보면 1달러어치 샀다고 하면 지금 650만 달러가 됐습니다. 1달러어치 샀다고 하면 지금 650만 달러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주가 연동
ETF 같은 거 샀다가 하면 1달러만큼만 샀다고 해도 지금 650만 달러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는 마시고, 다만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도만 고민하시고, 평균 보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대안이 있죠. 이런 형태로 요건 약간 길게 나온 거죠. 여기는 약간 스무스하게 내려가다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여기는 극단적으로 붕괴됐다. 지금 어때요? 약간 요거하고 한국 정신은 이 두 개의 사이가 돼 있거든. 지금 한국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반등하는 기간이 요게 끝나면 분명히 어디 이 고점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다. 종목이 좋아야 돼요. 종목이 4차 산업 관련주여야 되고, 부도가 나지 않는, 그쵸, 이런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렇죠? 그런 게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매출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저 같으면 주린이 초보들이면 4차 산업 관련한 그 전기차 이런 관련된 ETF 쪽으로 정리식으로 당분간 이게 이렇게 1년, 2년 동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옆으로 가면. 뭐 좀 과락했다 싶으면 그 달마다, 그 달에 한 100만원씩 200만원씩 계속 사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사지 말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사 모으시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갖고 얘기했지만, 애플이 큰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폭락장마다 내려갔지만 실질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지금 14,400%가 올랐잖아요. 14,000까지가. 그쵸? 여기 내려가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심리가 붕괴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런 심리가 남들이 심리가 붕괴될 때 주식을 사면 가장 저점인 거예요. 정확한 저점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저점인 거예요. 여기 올라갔을 때 사면 물리는 거죠. 그쵸? 폭락이 나오면. 지금 사면 덜 물리는 거잖아. 단기적으로 기간도 물리는 기간이 짧아요. 그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가 리셋 과정을 이해하면, 나는 1년 동안 집중 매수할 수 있는, 1년 동안 집중 매수가 아니라 1년 내내 정리식으로 사거나, 간간히 큰 목돈으로 몇 번 사거나 이런 형태로만 투자를 하셔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주가가 대공황 같은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니까, 대공황은 딱히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왜? 지금 시장이 수요 같은 거나 기업들이 돈이 엄청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전쟁이란 건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핵전쟁이나 이런 거, 그런 것만 없으면 이 기업 자체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2차 세계대전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IMF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이 투자 규모나 지금 현금 보유율 이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극히 더 일어나긴 힘들다. 주가가 요번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기업 현금 자산이나 투자 자산 이런 게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폭락이 나와도 다시 크게 많이 상승하잖아요. 이런 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과감하게 한 70% 정도까지는 담았어요. 70%.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까봐 이거 예비비를 좀 많이 넣은 거를 빼고 수익 나면 좀 덜어냈다가 다시 평단가를 맞추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 저는 뭐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애플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 기준에서 보면 한국 증시 사볼 만한 주식이 좀 많지 않을까. 그냥 우량주 위주로, 그 다음에 ETF 위주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라. 자, 4차 산업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 가서 4차 산업이 뭔지, 미래사회,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런 책을 사보시면 미래사회에 보면 전기차,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그 신소재 산업이나
이런 반도체 중에도 반도체 칩 같은 게 이런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그쵸?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그 다음 통신, 미래 사회는 통신도 꼭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신소재, 원재료, 화학 원재료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첨보 뭐 이런 회사를 죠. 근데 그건 개별 종목을 사면 좀 위험한 게, 걔들은 벌써 단기적으로 400%, 600%, 700%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다 담고 있는 ETF는 뭘까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주의할 사항이나 위험 사항 같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아닐 거다. 그냥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같은 거, 분산 투자하는 거, 비중 관리하는 거 이런 걸 한 종목 같은 데다가 한 섹터에 그 종목 섹터 있죠. 거기다 비중을 30% 이상 절대로 담으시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쵸?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관리도 좀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성토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회가 한 70% 정도 이상, 70%에서 바닥을 70% 정도나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덜 내려왔다 하면 65%. 그러면 더 내려가도 만 35%고 30%고 20%고 바닥이라고 하면 뭐 이 이내일 거다. 바닥이 때려도. 아니면 이게 바닥을 거의 지금 현재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죠. 호재만 발생하면 추가적인 악재가 터질 경우에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없을 경우는 지금 현재가 바닥일 수 있죠. 최근 며칠 전에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악재가 발생하냐 호재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15%에서 20%더 내려가냐 마냐. 호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플러스 20%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악재와 호재가 이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차트가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성토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